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전에서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높은 벽을 실감하며 완패했습니다. 전반에만 4골을 내주며 힘겨운 일전을 치렀지만 교체 투입된 백승호가 월드컵 데뷔전에서 만회골을 터뜨리며 한국 축구의 자존심을 지켰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13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민주노총이 오늘 총파업에 나섭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다시 한번 법과 원칙을 강조했고 정부는 미복귀 차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발동 이후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과 시멘트 출하량은 회복세로 접어들었지만 차주들의 화물연대 노조 가용률이 높은 경유업계 피해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의 휘발유나 경유가 품절된 주유소가 96곳으로 늘었습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인데 노 의원은 결백의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경찰 정보라인 2명만 구속됐는데 특별수사본부의 향후 수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방 국가가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도입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 공습에 나섰습니다. 수도 키이우를 비롯한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습 경보가 내려졌고 인명피해와 전력 중단이 속출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오늘로 2주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오늘 파업을 지지하는 총력 투쟁 대회를 엽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서 투쟁의 동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 네, 경기 의왕 테크노파크입니다. 네, 오늘 집회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오늘 집회는 전국 주요 15개 거점에서 진행됩니다. 대회 준비가 한창인 이곳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를 비롯해 인천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제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미주노총 사업장 가운데 쟁의권이 있는 곳은 연대 파업을 벌이고 쟁의권이 없는 곳의 조합원들은 총회나 조퇴, 휴가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동참합니다. 다만 민주노총 측은 참여 예상 인원은 아직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력투쟁대회는 14일째 접어들고 있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미주노총은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는 등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고 규탄하면서 정부의 탄압이 비단 화물연대뿐 아니라 민주노총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3일에도 민주노총은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 대회를 열어 연대투쟁에 나섰습니다. 건설노조와 서비스연맹도 잇따라 파업 지지를 선언하며 동조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이처럼 노동계 동조가 속속 이어지면서 파업에 따른 여파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앞서 지하철, 철도노조와 의료연대본부 등 산별 노조 조직이 사측과 협상을 타결하며 총파업을 철회했고 업무 개시 명령 뒤 조합원들의 이탈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투쟁 동력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테크노파크 산업단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은 화물차주 400여 명이 실제로 운행을 시작했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면 행정처분은 물론 형사처벌까지 하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예,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 현장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부받은 시멘트 운송사와 화물차 기사가 운송을 재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4일 자정을 끝으로 복귀 기한이 종료된 운송사 33곳과 화물차주 455명이 대상입니다. 정부는 업무 재개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1차 불응 시에는 30일 이하 운행 정지, 2차 불응 시에는 화물 운송 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대해 형사처벌을 위한 고발 조치는 물론 경제적 압박을 가하겠다며 제재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운송 거부 차주에 대해선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모두 791명에게 업무 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는데요. 업무 복귀 기한이 끝나는 화물차주들은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게 됩니다. 국토부는 오늘까지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지자체 행정처분 요청과 경찰 수사 의뢰 등의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자체가 대상자의 소명을 듣는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 처분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번 파업에 따른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업무 개시 명령 발부 이후 항만 물동량은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철강업계 피해는 확산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기준 휘발유 재고가 떨어진 주유소는 96곳으로 이 가운데 56곳이 수도권에 집중됐습니다. 철강업계는 최근 제품 출하에 차질을 빚은 규모가 1조 원이 넘어섰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석유화학 제품도 출하량이 평소에 20%대로 떨어지며 출하 차질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여 업무 개시 명령 추가 발동 후보로 거론됩니다. 다만 전국 12개 항만의 밤시간대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시에 39% 수준이고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반출입량이 1.9배 증가했다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어제 시멘트 운송량은 약 15만 톤으로 평시 대비 83% 수준까지 회복했다고 정부는 전했습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품목 확대에 대해서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정부가 계기를 마련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는 잘못된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불법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여당은 대화를 거부하고 매일같이 더 강한 탄압을 예고하며 협박에 나서고 있다면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국회에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바지 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무 협상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여야는 오늘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서 대통령실 이전과 지역 상품권을 포함한 핵심 쟁점 예산을 놓고 논의에 들어갑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권남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제 예산안 협의가 원내대표 손에 넘어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 협상은 오늘부터 각 당 원내대표가 주도합니다. 오늘 오후 여야 원내대표가 만날 예정인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등 주요 쟁점에 대한 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회동을 앞두고 아침 회의에선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새 정부 핵심 예산을 깎으려 드는 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고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올려놓고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이나 이런 것들도 모두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예산안에 서민은 없고 이른바 윤심만 가득하다고 꼬집었습니다.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 기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소로 특정 계층 몰아주기를 하겠다는 예산입니다. 다만 이런 공방 속에서도 여야는 각 당 정책위의장 등이 참여하는 2+2 협의체를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모두 증액하기로 하는 등 어제 저녁까지 일부 견해차를 좁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앞으로 2차례 이상 만남을 이어가며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의에 돌입할 예정인데 오는 9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예산안이 처리될 거란 기대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네, 오늘 당정 협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오늘 오후 여당과 정부는 서민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논의합니다.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탈 때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아침 회의에서 오는 31일로 종료되는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의 일모를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성 의장은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의 경영난과 노동자의 월급 감소 등의 사례를 들며 산업별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추가 연장 근로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3주 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노 의원에 대한 피의자 조사가 진행 중이죠.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오늘 오전 노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소환하면서 출석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되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조사는 지난달 16일 노 의원 자택과 국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검찰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 지 3주 만입니다.
노 의원은 재작년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 청탁과 인사 청탁을 받으면서 선거 경선 자금 명목으로 뇌물 6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박 씨는 구속 기소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인물이기도 한데요.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국토부의 물류단지 개발 실수요 검증 신속 진행과 태양광 사업 지원, 또 지방국세청장과 한국동서발전 임원 인사 관련 청탁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상대로 박 씨 측으로부터 받은 돈의 대가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달 18일 자택 추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3억 원가량의 돈다발이 조성된 경위와 불법 여부도 추궁할 계획입니다. 노 의원은 자신이 결백하다는데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자택에서 발견된 돈다발도 출판 기념회 때 모인 후원금과 부의금일 뿐 불법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노 의원은 앞서 자신에 대한 검찰 압수수색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를 취소해달라는 준항고를 지난달 28일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노 의원이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는 현직 국회의원인 만큼 구속심사를 위해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합니다. 검찰은 오늘 노 의원을 조사한 뒤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 신병 처리 방향을 조만간 결론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튜브 매체 더 탐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의겸 의원과 더 탐사 관계자, 제보자 A씨 등을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 이들을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에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과거사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해왔던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존립 이유가 없다고 명확히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정근식 2기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김광동 상임위원이 내정됐습니다. 김 내정자는 나라정책연구원장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등을 맡았던 인물로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지난해 2월부터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 내정자가 과거 진실화해위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발언을 이어온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무슨 과거사위원회나 특정 시민단체위원회의 활동이라고 보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원회 정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소비에트 정부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소비에트 정부, 준소비에트 정부의 유사 사회에 와 있다. 기고문을 통해서는 진실화해위 등 과거 사위는 존립해야 할 이유가 없다. 진실규명과 화해의 길이 아니라 역사 왜곡과 국민 분열만 확대한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좌파나 친북 세력을 육성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자극적 표현도 등장합니다. 임명되면 자신이 부정했던 바로 그 위원회의 수장에 오르게 되는 셈입니다. 김 내정자의 역사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서북청년회 등 테러와 폭력을 자행한 극우 단체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가 하면 소위 얘기해서 이 우익투사, 서북청년단이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세력에 맞서서 군인과 경찰을 지원하면서 맞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마다 국가가 희생자 추념식을 거행하는 제주 4.3 사건을 폭동 반미투쟁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상임위원을 진실화해위원장으로 내정한 건 국가폭력의 진실을 규명하고 화해를 깨겠다는 진실화해위원회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진실 위에서 가해자 피해자가 화해를 해서 사회통합으로 나가자는 취지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합의한 내용까지도 거스르는 분을 위원장으로 임명했으니까 이것은 오히려 정부가 나서서 사회 분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김광동 내정자는 과거 진실화해위에 대한 평가는 일부 사건만 두고 한 것이라면서 임명이 확정되면 명확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특수본 수사는 어느 정도 제동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성훈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네, 김광호 서울청장의 소환 조사는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10시부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일에 이어 두 번째로 불려나온 건데요. 지금까지 소환된 인사 가운데 가장 고위급인 김서울청장은 특수본에 출석하면서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소환이라기보다 1차 수사에서 시간 제약 때문에 미처 다하지 못한 수사를 받기 위해서 오늘 출석했습니다. 서울청 소속 간부가 오늘 수사에 대해서도 저는 이전에 밝혔듯이 숨김과 보탬이 없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사 당시 김 청장은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기동대를 배치하자는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부실한 사전 조치와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합니다. 이와 함께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의 소환 조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또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소속 직원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네, 이른바 윗선을 향한 수사로 나아가려는 모양새지만 장애물을 만났죠. 네, 특수본이 그동안 수사력을 집중해온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어젯밤 참사 전 대비와 사후 대응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증거를 없애고 도주할 우려가 적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만 부하 직원에게 정보 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박성민 전 서울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서 정보과장에 대해서는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신청은 특수본이 주요 피의자에 대한 혐의 소명 등에 얼마나 성공했는지 판별할 중간 평가 성격을 띄었지만 성적표는 그리 만족스럽지 않은 겁니다. 때문에 특수본은 수사 전략을 다시 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지부터 혐의를 어떻게 소명하고 구속 필요성은 어떻게 입증할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전 서장의 신병을 확보해 더 윗선으로 수사를 뻗어나가려던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사실상 제동이 걸린 특수본은 앞으로 피의자 혐의 소명은 물론 구속 필요성도 꼼꼼히 입증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전해드린 대로 이태원 참사 당시 늑장 대응으로 가장 큰 비판을 받았던 당시 용산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윗선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일단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던 사람이 모두 4명입니다. 경찰이고요. 이 가운데 둘은 영장이 나왔고 둘은 기각이 됐습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준비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 보면서 일단 어떤 혐의가 있는지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사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불구하고 사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한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은 참사 초기 현장 경찰 지휘 감독을 맡았는데 당시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적절한 안전 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또 박 전 정보부장은 이 참사 이후에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함께하는 메신저 대화방이 있습니다. 이 대화방에서 이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 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는 지시를 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아울러 용산경찰서 정보과장도 이 박 전 부장의 지시에 따라서 부하 직원을 시켜 정보 보고서를 삭제한 혐의 역시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혐의부터 짚어봤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그래픽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각이 된 사유도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용산 서장 그리고 상황실장 같은 경우는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영장 전담 판사가 밝힌 영장 기각의 이유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네.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입니다. 먼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애초에 도망할 우려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영장을 신청한 특수본도 이 피의자들이 공무원 신분이고 네.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도주 우려가 높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라 네. 증거인멸 혐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판사는 증거인멸 우려도 높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충분히 관련 자료가 수집된 상황이고 단순 부인을 한다고 해서 당장 증거를 인멸할 객관적인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본 것 같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명시했는데 명시적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는다고 밝히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는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충분히 다퉈보고 재판 단계에서 혐의 유무를 밝혀보라는 취지로 읽힙니다. 예. 이 수사 초기에 사실 용산서장은 직무유기 혐의까지 적용이 됐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보다 굉장히 더 무거운 혐의였는데 그게 입증이 어려워서 가능하겠냐는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영장에는 그 혐의는 빠졌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만 적용이 됐는데 그런데도 영장이 기각됐다는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직무유기는 고의범이다 보니 입증에 난점이 있죠. 그렇지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과실범이다 보니 입증은 다소 용이합니다. 과거 대형 참사 사건에서 관련 공무원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더 쉬워진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때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도 하고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드리면 과거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수사 단계에서 건설사 관계자뿐만 아니라 서울시 도로국장 등 관련 공무원들도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반면에 최근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 해경지휘부가 미흡한 초동 조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두 사건의 차이는 본질적으로 앞서 성수대교 붕괴 사건의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공사 감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반면에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는 해경지휘부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를 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만 받고 있었지 구체적으로 이 사건을 두고 사전에 관리 감독을 해야 할 의무를 받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결정적인 차이가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이태원 참사에서 경찰의 대응은 사고가 임박했을 때 이를 예방하고 사고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일반적인 의무 수준에 그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산소장 같은 경우에는 당일 보고 자체를 늦게 보고 받았다라는 입장인 거잖아요. 네네. 이 논리는 방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유효합니까? 어느 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경찰이 언제 사고를 인지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내야 합니다. 그 이유가 지금도 다툼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 2021년 1심 해경지휘부가 무죄 선고를 받게 됩니다. 무죄 선고를 받게 된 주요한 이유가 해경지휘부는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 사건에서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사전 보고를 언제 받았고 언제 인지하였는지를 명확하게 밝혀내야 할 책임이 경찰에 부여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와 별개로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상당히 그 당시로서는 이례적인 판례를 냅니다. 그 이유가 교량 제작 책임자의 경우에는 마땅히 과실 책임을 져야 하겠죠. 그렇지만 구체적으로 현장 감독을 하는 공무원에게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했는데 전통적인 형사법 이론에 따르면 각 과실범이 존재하고 각 과실범의 행동만으로 결정적인 원인을 야기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해야 합니다. 과실범 사이에서는 공모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할 수 없죠. 그렇지만 성수대교 붕괴 사건에서 대법원은 과감하게도 각 과실이 존재할 때 이들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라 과실범 사이에서도 공모가 존재할 수 있다. 즉 각 과실이 원인인데 이 원인들이 결합돼서 사고를 야기했다면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합니다. 즉 이 사건에서도 이태원 참사 사건에서도 당장 사전에 인지하지 못해서 과실 입증하는 데 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만 일부 입증을 한다면 각 과실을 경합해 관련자들 모두가 유죄가 선고될 수 있는 가능성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업무상 과실치사가 이제 고의가 아니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이임재 전 서장의 논리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입증되기 위해서는 물론 직무유기와 같은 고의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과실은 입증해내야 하고 그 과실이 사고에 미친 인과관계 정도는 입증을 해내야 합니다. 아직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 물론 그 과실이 인과관계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드러난 상황만으로는 제가 느끼기에는 영장을 기각한 영장전담판사의 논리는 사건의 실체관계가 온전하게 밝혀져야 한다. 사건의 실체관계가 온전하게 밝혀져서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행위와 인식을 토대로 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단계에서 책임을 물어야지 현재
일부 책임자들에게만 이 사건 전반에 관한 책임을 물어 구속영장을 발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즉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경우에도 당장 구속영장이 발부되진 않았지만 향후 수사와 재판 단계에서 충분히 과실과 인과관계가 입증된다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으로서 유죄가 선고될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과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인 거고 이건 앞으로의 수사 상황을 좀 더 봐야 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찰 정보라인 2명에 대해서는 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적용이 된 건데 이게 그 참사 원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증거인멸 교사의 대상이 된 정보보고서 그 삭제 시점은 참사 이후입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은 아마 사전에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니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데 결정적인 정보보고서를 삭제하라는 의미였다. 즉, 이 정보보고서가 이 사건의 실체관계를 밝히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판단은 이미 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서에는 정보 과장들이 있고 주요한 정보의 경우에는 정보를 수집한 다음 경찰서 단계를 넘어서서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에게 그 정보 보고서를 보고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서울경찰청의 정보부장은 또 정보를 취합해서 서울경찰청장, 아울러 경찰청장 등 윗선의 보고를 이어가게 되는데 아마 증거인멸 교사의 대상이 된 정보보고서가 이태원 참사를 앞두고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져야 된다는 주요한 내용이라면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데 주요한 소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저희가 지금 구속영장 발부 그리고 또 기각된 소식을 짚어보고 있는데 이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냐 안 됐냐 이게 수사의 성패를 완전히 가르는 건 아니죠. 하지만 좀 1차적인 척도가 될 수 있어서 중요한데 맞습니다. 앞으로가 좀 더 걱정입니다. 다음 영장 신청 대상으로 구청장 그리고 소방서장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특히 소방서장 같은 경우는 경찰서장과 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용산 소방서장의 경우에는 참사 직후에 대응 2단계를 늦게 발령하는 등 부실한 대처를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용산 소방서장의 경우에도 자신이 당시에 구조 구급 활동에 몰두하느라 2단계 대응 발령을 하지 못했고 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이 발령한 대응 2단계도 늦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용산 경찰서장의 항변과 상당히 유사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용산 소방서장도 적극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이상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고 보고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을 상당히 염두에 두고 있는데 용산 경찰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상 구속영장 신청에는 상당히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희영 구청장 같은 경우는 지자체 책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여기에 좀 쟁점이 있는 것 같아요. 경찰이 어떤 부분에 집중해야겠습니까? 사실 용산 경찰서장 등 현장 대응을 한 중간 관리자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용산 구청장 등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혐의 입증도 쉽긴 합니다. 그렇지만 경찰의 책임과 용산구청장의 책임은 별개입니다. 즉 경찰의 책임이 전제되어야 용산구청장의 책임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위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사전에 참사를 예견할 의무도 부과되어 있지만 주된 책임은 참사가 임박했을 때, 즉 112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 반면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국가와 지자체입니다.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조직을 구성할 책임이 재난안전법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는 취지입니다. 즉 경찰의 책임과 국가, 지자체의 책임은 별개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두 책임이 모두 제대로 이행되었을 때 참사를 예방하지만 법적 책임의 관점에서 본다면 다른 차원의 책임이다 보니 반드시 경찰의 책임이 선행되어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특수본도 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하더라도 용산구청장 등 관련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가, 즉 이 사고가 발생하기 전날 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고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처음 맞게 되는 이태원의 할로윈 데이다. 그렇다면 상당히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서 사고 위험이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에서 말하는 의식적인 방임, 고의범에 준할 정도의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 이때는 충분히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는 경찰의 책임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부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 사례에서 적용이 됐던 일반적인 책임 또 구체적인 책임 이렇게 좀 갈릴 수도 있습니까? 이 지자체장의 책임에 있어서?
일반적인 책임과 구체적인 책임이 갈리는 것, 이는 일반적인 설명을 드린 것이고 일반적인 책임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많은 인파가 몰려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직무유기에 준할 정도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일반 법상 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형사 책임을 물을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의 책임이기도 하고 아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관련자들이 다수 있고 이 관련자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릴 것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축소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향이 있고 그 과정에서 관련 진술들은 여러 차례 나오게 될 텐데 그 관련 진술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주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입증도 가능할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앞으로의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유족들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나 경찰청장의 처벌까지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고발장이 접수된 것도 있는데 뭐 그만큼 갈 길이 아직 멀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부분을 지금부터 좀 보완을 해 나가면 좋겠습니까? 경찰이 되었든 향후에 다른 수사기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든 현재처럼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그리고 그 윗선의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가의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는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네. 어느 책임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선후관계는 논리 필연적이지 않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 영장 전담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만 법원의 입장도 사건의 실체관계가 온전히 밝혀졌을 때 이 온전하게 밝혀진 실체관계를 토대로 각 관련자들의 의식과 행동을 토대로 책임을 골고루 물어야지 수사 진행 단계에서 일부 관련자들에게만 온전한 책임을 묻기에는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그대로 진행해 나감으로써 충분히 서로 엇갈리는 진술을 보완하고 관련 객관적인 자료를 입증 방법으로서 보완해낸다면 사건의 실체관계가 어느 정도 규명될 것이고 사건의 전반적인 실체관계가 규명된다면 그때는 형사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번 영장 심사 결과만 보면 어떤 행위가 있는 걸 입증하는 부분, 예를 들면 뭐 자료를 삭제하거나 뭘 지시하거나 이런 부분은 좀 입증이 수월한 것 같은데 사실 중요한 게 뭘 하지 않아서 이 사고가 났다, 참사가 났다라는 걸 입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과실치사가 원래 이렇게 좀 입증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 과실치사도 입증하기 쉬운 것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 이유는 과실치사라고 하더라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교통사고, 적극적인 행동으로 사람에게 인명피해를 입혔을 때 과실치사상이지만 그 혐의 입증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처럼 사전에 대비책을 세워야 하고 사건이 임박했을 때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종의 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과실범인데다 부작위범에 해당하다 보니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입증의 난점을 겪고 있습니다만 사건이 워낙 큰 데다 관련자들도 많고 관련자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객관적인 입증 자료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의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중간 정도 온 것 같은데 사건의 말미에 이르게 된다면 온전한 실체관계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정도 수준에 이른다면 각 관련자들의 과실, 부작위 수준을 충분하게 입증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상황 저희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억이 전설이 되어 뜨겁게 심장을 뛰게 하고. 우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은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에도 마스크를 쓴 상태로 4경기 전 후반 모두 소화했습니다. 1%의 가능성만 있다면 달리겠다는 캡틴의 한마디가 대표팀을 이끄는 투혼의 불씨가 됐습니다. 허재원 기자입니다. 손흥민은 월드컵 첫 경기 우루과이전을 3주 앞두고 얼굴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해 수술을 받았습니다. 최소 2달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특수 제작된 검은 마스크를 들고 카타르 땅을 밟았습니다. 잘 왔으니까 몸 잘 만들어서 선수라고 잊지 못할 월드컵을 만들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아직 붓기가 남아있는 얼굴로 손흥민은 훈련 첫날부터 태극전사들의 투혼을 일깨웠습니다. 저한테 조그만한 진짜 1%보다도 조금 더 낮은 퍼센트데이지로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히 그것만 보고 달려갈 것 같습니다. 경기 내내 집중 수비에 시달리고 마스크에 시야도 가렸지만 묵묵히 조별 예선 3경기 모두 풀타임을 뛰었습니다. 포르투갈전에서는 수십 미터를 질주한 뒤 황희찬에게 결정적인 패스를 전달하며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그라운드에 무릎을 꿇고 마스크를 벗어던진 얼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희 아직 끝난 거 아니고 저희가 더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 브라질전까지 풀타임을 소화하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걸 불사른 손흥민. BBC는 한국 선수 A매치 최다 골 기록을 보유한 손흥민이 국내에서는 축구를 초월한 슈퍼히어로 같은 존재라며 한 국가의 희망을 짊어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에이스의 품격을 온몸으로 보여준 캡틴 손흥민은 4년 뒤 북중미 월드컵을 기약하며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며 우리의 도전이 계속될 거라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16강전이 끝난 뒤 올린 SNS 글에서 손흥민 주장을 비롯한 26명의 선수들, 벤투 감독과 코치진 모두 너무 수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드라마에 모든 국민의 심장이 하나가 되어 뜨겁게 뛰었다며 이제 대한민국 축구가 넘지 못할 장벽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축구를 사상 두 번째 원정 월드컵 16강으로 이끈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재계약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브라질과 16강전에서 완패한 뒤 선수들과 대한축구협회 회장에게 내 결정을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은 이미 지난 9월에 이루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벤투는 지난 2018년 대표팀 사령탑으로 부임해 4년 이상 역대 최장수 감독으로 선수들과 함께했습니다. 서울은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만 가끔 지나는 가운데 추위도 한결 누그러지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영상 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2도가량 높겠고요.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반면 충청과 경북, 전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여전히 눈구름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눈은 점차 약해지겠고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하지만 밤사이 서해안에 또 한 차례 눈이 예상되는데요.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1에서 3cm,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령 중인 강원 영동에는 강풍주의보까지 내려졌는데요. 대형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는 9도로 이맘때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고요.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중소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영세한 업체들이 모인 산업단지에선 공장 임대 부지가 팔리지 않고 중고기계 매물이 쌓이고 있습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7천여 개 기업이 모인 인천 남동 산업단지. 공장이 통째로 비어 있거나 임대 문의를 알리는 현수막이 여기저기 걸려 있습니다. 이곳 산업단지에서는 이런 임대 현수막을 곳곳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이곳 천여 평 되는 공장 부지도 수개월째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오른 금리 때문에 임대나 매매 계약 문의가 거의 끊겨버린 겁니다. 공장 가격을 재작년 가격으로 낮춰주지 않는 이상 지금 금리로 거래되는 건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 왜냐하면 금리가 1년 전보다 정확히 2배, 최소 2배가 올랐어요. 급전이 필요해 폐업한 업체들이 처분한 중고기계 매물도 쌓이고 있습니다. 사가는 업체가 없다 보니 헐값을 고철로 처분해야 할 지경입니다. 기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갖고 있는 보유 중고기계가 한 4, 50대 정도 됐는데 나오는 건 많고 판매는 안 되다 보니 지금은 한 80대, 90대 정도로 늘고 있고 경기가 위축되면서 주문량도 줄다 보니 인천 남동 산당 가동률은 지난 3월 79%에서 지난 8월 76.8%로 2.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란 부정적인 전망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체감하는 지난달 경기 업황 전망 지수는 82.3으로 지난 10월보다 2.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는 내수 부진과 원자재 값 상승, 인건비 상승 등을 꼽았습니다. 물가, 금리, 환율 3고 여파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 글로벌 경기 둔화, 소비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체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가 다소 약화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 한파가 올해 겨울철 고비를 앞둔 중소기업들에 더 매섭게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기대 수명이 지난해 83.6년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출생아는 83살까지 살 것으로 예상한다는 뜻입니다. 만약 암을 극복하게 된다면 3년 넘게 수명이 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조태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70년대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60살을 겨우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장수가 사회적으로 큰 경사였던 배경입니다. 이날 경찰관 가족 중 장수 어른과 장한 어른, 효자, 효부 14 등 15명에게 푸짐한 선물과 감사장을 주고 그리고 50년 의학의 발달과 함께 기대 수명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6년으로 10년 전과 비교하면 3년 증가했습니다. 1970년보단 20년 넘게 길어졌습니다. 국민 10명 가운데 9명가량은 65살까지 생존하고 80살 넘어까지 살 확률도 남자가 63.1%, 여자가 81.7%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암과 심장질환, 폐렴은 여전히 큰 위협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가 3대 질병으로 사망할 확률은 남자가 44.8%, 여자가 35.9%나 됐습니다. 남녀 모두 암이 제일 골칫거리였습니다. 65세인 남자가 미래에 사망할 확률은 암, 폐렴, 심장질환 순으로 높았고 여자는 암, 심장질환, 폐렴 순으로 높았습니다. 만약 암을 극복한다면 지난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3.5년 늘어나게 됩니다. 3대 사인이 모두 사라지는 상황에선 6.3년이나 더 살 수 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의장님 나오셨으니까 예산안 얘기를 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시한이 한 사흘, 나흘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이제 주도로 협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됐습니까, 지금? 네, 이제 내년도 예산은요, 민생하고 약자, 미래 세 개의 방점이 잘 두어져 가지고 작년도보다 지출구 조정을 24조 원을 아주 아껴 깎았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의 채무 비율이 50%를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건전재정을 해놨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야당도 어려움이 있는 건 압니다. 왜 그러냐면 야당이 좀 많이 깎아서 네. 여유 공간이 있어야 이 깎은 감액을 가지고 또 좀 야당에 하고 싶은 일이라든가 의원들의 사업비 같은 경우가 조금 이렇게 배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타이트하게 짜이다가 보니까 아마 야당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그동안 양당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었던 감액을 못했던 부분들을 몇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정책의장과 또 양당의 간사가 함께 모여서 상당 부분 한 8, 90% 정도는 다 해결을 했습니다. 감액에 있어서만 8, 90%죠? 그렇습니다. 이제 증액은 감액이 끝나고 나면 증액은 또 정부가 동의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야당의 원내대표님이라든지 각 의원님들이 요청을 하죠. 그러면 그게 법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 예산하고 다 고려를 해서 그때 이제 정부의 동의가 좀 필요하죠. 예. 그럼 이제 3+3 협의체로 가동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건 뭐 날짜가 잡힌 게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양당의 원내 사령탑인 주호영 원내대표님하고 박흥근 대표님하고 두 분의 일정을 맞추어서 아마 이 예산안이 다루어질 텐데 이 예산안만 처리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각종 법인세라든지 또 지방재정, 교육, 교부금 같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의 부수 법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이런 부분과 여러 가지가 얽혀 있기 때문에 아마 전국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여야가 함께 협상을 통해서 타결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협상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지금 남은 10%, 20%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그 항목까지는 우리가 어제 하면서 좀 밝히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선 대통령실에 관련된 그런 예산이 있고요. 하여튼 이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좀 민주당도 체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남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의 김성환 정책의장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훌륭한 분입니다. 또 박홍근 원내대표께서도 예결위 위원회에서부터 간사까지 이 예산을 잘 아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이런 부분들을 양당의 원내대표님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게 어느 선에서 이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상식적으로 전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주제 넘어가기 전에 전 의원님 의견 들을게요. 일단은 정기국회가 12월 9일 날 끝이 나거든요. 이제 오늘이 12월 5일이니까 며칠 안 남았습니다. 오늘 6일입니다. 6일입니까? 세월이 참 빠릅니다.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야 협상의 피치를 조금 더 올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12월 9일까지는 좀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을 하시면서 국민들께 직접 브리핑을 하시면서 대통령실 이전 예산이 한 400억, 500억 정도면은 다 된다. 국민들께 직접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뭐 군시설 이전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보안시설 등등 해보니까 대략 저희들이 해보니까 1조 원 이상이 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더더구나 이번 정부에서 제출해 놓은 예산을 보니까 각 부처에 이 말하자면 꼼수를 써가지고 다 이 예산들도 감춰놓은 예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400억, 500억이면은 대통령실이 이전한다 했는데 이 뭐냐 도대체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이제 골목 상권, 지역 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지금도 무너지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가장 힘이 되는 게 예를 들면 지역 화폐라든지 지역 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확 대거 늘리지는 못하더라도 예년 수준만큼은 보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전액 삭감이 돼서 넘어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약자, 민생, 미래를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만 그렇고 실제 예산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초 부자 감세 뭐 이런 것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여당과 협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예산 부수 법안이 문제인데 이 부분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들을 많이 좀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넘어야 될 산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정기국회가 종료되는 12월 9일 밤 12시 전에는 이 문제들이 다 좀 타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 그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살림살이는 여당이 짜는 거예요. 이제 국민들이 위임을 한 거잖아요. 나라 살림을 맡아서 잘해라. 이거 잘못하면 그 이후에 심판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살림 권한을 정부한테 지금 다 국민들께서 위임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짜가지고 내가 가계부 짜줄 테니까 당신은 살림만 돈 쓰는 것만 집행해라 이러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살림살이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은 지금 정부한테 부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역화폐가 지금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긍정적인 효과도 일부 있습니다. 이 화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이 있고요. 지역 화폐가 있는데 온누리 상품권은 뭐냐면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디만 쓰느냐 전통시장에만 써요. 서울이나 도시 있는 분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꼭 전통시장에만 쓰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 화폐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 지역에 대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만 쓸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지역 내에서 한정돼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제 지역구가 서산이니까 태안이니까 서산 태안에서만 쓸 수 있잖아요. 네. 다른 지역이 못 갑니다. 근데 이걸 쓴 것을 다 결제한 걸 분석을 해봤더니 주유소에 갔거나 피부샵에 갔거나 대형마트를 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에 간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올해 한 10조 정도를 지방정부의 돈을 저희 중앙정부에 더 내려보냈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정부가 돈이 좀 여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지방정부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중앙정부에서 돈을 좀 지원하기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원하면 되니 네. 이거는 지방정부에서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 이 부분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원내대표들끼리 또 협의를 하면 네. 아마 그 선에서 끝날지 절충이 될지 그걸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편성된 예산은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게 돼 있죠. 그리고 국회에서 예산 심사를 받고 나면은 정부가 다시 집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심사 과정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역화폐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그런 측면이 뭐 없지 않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있긴 한데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까지 검증된 바에 의하면 네. 지역의 상권 활성화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데이터로 이미 검증이 됐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 계신 상인분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십시오.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정부 정책 중에 이만큼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정말로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정부 정책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화폐 이 예산은 상당히 앞으로도 조금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종합을 해보면 뭐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그리고 지역 상품권이 최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아마 9일이 마지막 본회의니까 8일 정도까지는 원내대표단에서 합의를 해야 되겠죠. 아마 그 전에 통큰 합의가 있을 걸로 기대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로 13일째입니다. 파업이. 의장님께서 어제 회의 때 민주노총을 거론하면서 조선노동당 이중대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이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이렇게 규정을 해버리면 정부 여당과 민주노총이 협상할 수 있는 어떤 틈이 좀 작아지는 거 아닙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우리가 한번 좀 봐야 되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2003년인가요? 그때 이 업무 복귀 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게 노무현 대통령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존경받을 만하신 일이죠. 또 자유투부대에 대한 파견이라든지 한미 FTA 같은 경우를 그 좌파 진영의 반대를 무릅쓰고 국익적 측면에서 결단을 내렸던 건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민주노동당 이중대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조선직업 총연맹 중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발음도 북한은 좀 뭐 니을로 하니까 연대사 예. 이걸 보냈는데 한미동맹 해체하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보내가지고 이런 것들이 민주노총에 지금 두 건이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노총이 이런 주장을 해요. 여긴 노조를 대변하는 노동자를 대변하고 있는 조직이 아니고 정치 집단화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이 가서는 안 돼요. 그리고 정치 집단도 좋은데 이게 대한민국 정치 집단입니까, 지금? 북한의 대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민생을 함께 보듬고 도움이 되지 않는 노조가 무슨 의미가 있지요? 자기들 권리에 대해서 주장하는 거 좋습니다. 얼마든지 좋습니다.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대안 내놓으면 저희는 언제든지 문이 열려 있고 토론할 겁니다. 예. 화물연대도 제가 정책위장을 하면서 몇 개월 전에 다 오라고 해서 만났어요. 예. 뭐 어떤 논의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이렇게 국민 삶이 어렵고 특히 3고의 어려운 이 경제의 불황의 터널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건설 현장 어떻게 다 서 있잖아요. 주유소에 가도 국민들이 기름을 못 넣는다고 한다면 네. 그 주유소는요, 개인의 주유소이기도 하지만 국민이 이용을 하고 있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가가 거리나 이런 걸 고려해서 허가를 내는 곳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멈추게 한다고 한다면 어느 나라 노조입니까? 이게 어느 나라 화물연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네. 그리고 좌우 정부 다 떠나가지고 그동안 모든 정부들이 이 민주노총의 요구를 그저 협상이라고는 미명하에 물러터지게 해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한 민주노총이 지금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고요. 또 노무현 대통령도 하도 골머리를 앓아서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 놨던 겁니다. 이게 모든 정부가 제대로 법의 원칙에 제대로 서지 못하도록 오다가 이제서야 윤석열 정부에 의해서 바로 선 원칙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 현재 협상을 하고 예. 또 들어줄 건 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일몰이 12월 말까지입니다. 예. 3년 연장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류를 인지를 삼아서 저는 이 국민의 피해를 가는 것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특정 언론사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전 정부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야당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 노조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일관되게 일방통행식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조직화된 여러 조직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굴러가는 겁니다. 의견이 같을 수가 없죠. 네. 다 다르죠. 그런 거 중재하고 조정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지 않도록 공동체의 이익을 키울 수 있도록 조정하고 중재하고 그런 역할을 하라고 정부가 있는 겁니다. 네. 국민 세금이 투입이 되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운데 화물연대가 파업한다. 경제가 어려운데 파업하기 때문에 화물연대가 잘못하는 것이고 전적으로 화물연대에게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죠. 그러나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죠. 왜 6월 달에 합의한 사항을 정부가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왜 안 합니까? 사태가 이렇게까지 온 것은 정부 책임이 사실은 더 크죠. 중재하고 조정을 해야 될 정부가 역할을 방기해가지고 이 사태까지 온 겁니다. 예. 1차적인 책임을 우리 국민의 일부인 노동자들에게 돌려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대통령도 잘 벼린 칼을 들고서 있는 겁니다. 경찰도 칼 들고 서 있어요. 집권 여당도 조선노동당이 이중대다 뭐 이러면서 또 대통령께서는 노조를 갖다가 북핵에다가 비유를 해가면서 강경 일변도로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한쪽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문제를 해결을 하겠습니까?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 좀 유능함을 보여달라. 좀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고 중재하고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해달라. 그리고 특정 집단을 말하자면 거의 악마화 시켜가지고 이것을 거의 정치 투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저는 집권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정치 파업으로 규정을 한다든지 이분들이 있잖아요. 14시간 일을 해가지고 3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예? 어떻게 귀족 노조가 되겠습니까? 노조의 불법 파업이라든지 폭력 파업은 반드시 있어서는 안 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가지고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조차도 주지 않고서 이렇게 몰아붙인다면 저는 파국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행정부, 예. 윤석열 정부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제발 좀 유능한 방식으로 제발 좀 인내심을 가지고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 문제를 좀 풀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한다 그러면서 계속 끌려다닌 거예요. 제대로 된 원칙이 없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또 나라에서 이 운임을 정부가 정하고 또 처벌까지 화주에 대해서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 하나입니다. 예.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준 나라예요. 그런데 품목 확대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시멘트하고 이제 컨테이너만 하고 있잖아요. 네. 화물연대가. 나머지 자동차 같은 데는 있잖아요. 우연물 같은 거 운반한 이런 데는 급여가 여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배 이상 가까이 높아요. 잘 하고 있는데 왜 이 세력을 끌어들이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우리 전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정부가 합의한 걸 안 지켰다고 그러면 아닙니다. 제가 그 합의할 때 여기도 만났어요. 합의한 게 아니라 논한다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3년 연장을 하고 또 안전 운임이라고 하는 것도 잘못됐어요. 안전 운임이 아닙니다. 표준 운임이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돈을 좀 더 올려주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안전사고가 좀 덜 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망사고가 줄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하자라고 해서 네. 더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화물연대가 물류를 멈춰서 세상을 바꾸자라고 하는 섬뜩한 구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혈관을 멈춰서 사람을 바꾸자는 말하고 똑같아요. 예. 물류는 사람이 혈관하고 똑같잖아요. 혈관이 멈춰지면 사람이 죽습니다. 물류를 멈추면 대한민국 경제가 죽는 거예요. 예. 어떻게 노조가 대한민국의 경제를 죽일 수 있나요? 전 있을 수 없는 이런 구호에서부터 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났다. 이 쇠구슬로 사람을 쏘아가지고 지금 테러를 일으키지를 않나. 도로에 못을 뿌려가지고 하지를 않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자 폭탄을 보내고 있지를 않나. 있을 수 없는 일들을 지금 노조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이번 기회에 법과 원칙이 선 대한민국이 지엄한 법이 작동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네. 유럽 의원님 잠시만요. 제가 하나만 정정을 하고요. 의원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OECD 나라 중에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잘못된 거죠. 예, 이게 호주 그러니까 연방 정부는 아니지만 호주 주정부에서 비슷한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했다가 예. 그거를 취소를 했죠. 예, 주정부는 지금 하고 있다는 있습니다. 거. 예, 연방 정부는 아니고 그 부분도 저도 이제 예.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니까 유럽 일부 나라들 같은 경우는 우리와 똑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이 화물 물류 같은 경우는 이게 굉장히 장시간 그 이동을 해야 되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시간 이상 운전을 못 하게끔 하기 위해서 차에 2사람이 타고 갑니다. 한 사람이 8시간 이상 운전을 못 하게끔 해가지고 8시간 운전하고 나면 교대로 해가지고 한 차에 2명이 타고 다닙니다. 이런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화물 물류 시스템이 우리가 지금 이번 참에 한번 깊숙하게 들여다보면 이게 재하청 이 구조가 있잖아요. 이게 돈을 벌 수 없는 구조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오히려 이런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 좀 머리를 맞대가지고 화물 물류를 좀 선진화시키기 위한 이런 방안들을 집권 여당이 제시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시는데 화물노조 파업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망가진다? 망했다? 과도하죠. 지금 경제 어려운 것을 화물노조가 파업하는 것으로 전적으로 책임을 다 돌려버리는 것은 오히려 정부 책임을 노조에 지금 떠미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정부가 지금 화물노조에 대한 태도가 MBC를 대하던 태도, 야당을 대하는 태도, 전 정부를 대하는 태도, 이준석 당대표를 대하는 태도 일관되게 똑같아요. 자기네들 마음에 안 들면 세무조사해가지고 세금 때리고 기소수사권 가지고서 기소수사하고 조사, 감사, 압수수색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유능한 방식으로 정말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아직 3차 교섭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인데 오늘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돌입했고요. 전해드렸다시피 또 정부는 추가 업무 개시 명령까지 예고한 상태여서 대치는 좀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에 육박을 했습니다. 5달 만에 30%대 후반을 기록을 했는데 이게 그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한 기조가 큰 영향을 줬다. 이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여론조사가 한두 가지 요인으로 무슨 반등을 하거나 또는 지지율이 뭐 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일부 영향은 뭐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저희 여론조사가 좀 반등을 하긴 했는데 반대로 보면 이제 그 부정적인 여론조사도 여전히 이례적으로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60% 아래로 떨어져 가지고 50% 후반이긴 하지만. 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일방적인 국정 운영 방식을 가지고 잠시 잠깐 중도층 또는 무당층의 소구력 있는 이런 걸로 이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오를 수 있겠으나 이런 일방 통행식의 어떤 국정 운영을 가지고는 근본적으로 추세를 전환하는
이런 반등은 어렵다. 네.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완전히 추세를 바꾸려면 야당과 협치하고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어떤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고 그리고 정치적 경쟁자들을 조금 더 넓은 울타리처럼 품을 수 있는 그런 포용의 리더십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추세적으로 어떤 여론조사의 방향을 추세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 국민 통합, 협치, 그다음에 포용력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더 가미가 돼야 이것이 추세적으로 여론조사의 어떤 반등 이것을 추세적으로 좀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을 거예요. 네.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운다고 하기 때문에 네. 또 대한민국의 법과 원칙을 지키면서 무너졌던 대한민국의 기능을 회복하는 과정에는 그동안 그런 혜택으로부터 많은 권한을 누리거나 또 재미를 봤던 세력들이 반대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금방 올라가겠어요? 이런 거 다 알고 계십니다. 예. 그렇지만 쇼 안 하겠다. 일시적으로 쇼를 해가지고 올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서 나라의 근간을 아주 반듯하게 올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원칙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지금 화물연대, 민주노총의 화물연대를 쳐다보면서 정말로 오랜만에 보는 대통령의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만하지만 지금 이제 회복의 추세가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이 기조는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바로 세우는데 대통령께서 열심히 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주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그 원내대표 자주 만나시니까 물어보셨습니까? 그 얘기의 진위가 뭔지? 물어보셨을 것 지금 같아서. 당권 주자들 나와 있으니까 예. 평가하신 거 말씀이시죠? 예. 그거는 뭐 누구 지칭한 거 아니고요. 당의 큰 미래를 보면 아마 좀 스펙트럼을 좀 넓게 하고 그리고 당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선 2030에 좀 소구력 있는 사람이 없을까 한 그 기대를 표현하신 거지요. 네. 또 이런 이야기는 의원들 사이에서 여러 차례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뛰고 계신 분들에 대한 타켓을 해서 누구는 되고 안 되고 자질이 있고 없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이 앞으로 가야 될 큰 방향에서 그래도 20대, 30대, 40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고 인물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원내대표의 고뇌가 일정 부분 나오신 거죠. 공감하시는 내용이겠네요. 의원들 사이에서 공감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 가지 조건 그러나 이제 말씀하시는 사람을 찾는 게 금방 그렇게 또 찾아지겠습니까? 예. 또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네. 근데 세 가지 조건이 있잖아요. 굉장히 이상적인 것이죠. 수도권에 이 호소력이 있고 네. MZ세대 젊은 사람들에게 또 소구력이 있고 예. 공천 잘할 사람. 이건 전지전능한 신입니다, 신. 그러니까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조건들. 이 세 가지를 충족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 전 의원님 없죠. 같은 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으로 오시면 당대표. 다음 총선에 제 지역구에 후보 좀 내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그 세 가지 조건에 근접하는 사람을 찾는다는 의미겠죠. 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좀 한동훈 장관 쪽을 향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희들은 뭐 그렇게 판단합니다. 예. 원내대표께서 이런 말을 던져놓으셔가지고 저희 뛰고 계신 후보들께서 2030에 대한 정책 또 접근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간 배열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아마 이런 말씀 자체가 우리 후보들이 더 젊게 하고 젊은 세대하고 소통을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도 될 수 있고요. 또 잠재적인 또 2030에 대표할 수 있는 분들한테도 희망이 있는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네. 두루두루 아주 잘 던진 메시지라고 봅니다. 예. 저는 실제로 지금 뛰고 있는 후보들이 그러기보다는 기분부터 나쁘고 볼 것 같습니다.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에 안 찬다 이래버리면 진짜 팔다리에 힘 다 빠져버리죠. 아주 기분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물론 뭐 주 원내대표도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전 의원님처럼 한동훈 장관을 떠올리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실제 당권 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나경원 대통령 직속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오늘 아침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일단 윤심이 한동훈 장관은 아니라고 보세요. 당대표로서.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하지 않을까. 더 귀하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번 당대표는 희생의 각오가 있지 않고는 어려운 자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정말 축배가 될지 독배가 될지 굉장히 어려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한동훈 장관에게는 대통령께서 그런 자리를 좀 험한 자리를 맡기지 않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이뻐하시니까. 워낙 이뻐하시. 당 대표로서의 한동훈 장관 어떻습니까? 지금 장관직을 아주 잘 수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박수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당은요, 외연을 넓힐 수 있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볼 때 한동훈 장관도 뭐 지금이든 미래가 됐든 굉장히 국가를 위해서 또 정치 쪽에 들어와 가지고 대한민국의 큰 축의 하나를 맡을 수 있는 제목이면 틀림이 없는 것이죠. 아마 이런 부분은 우리 전 의원님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도 다 동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만 나갔다 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방패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잘 방어합니다. 국민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지요. 그래서 당이 미래로 가고 젊은 세대를 흡입하고 하는 데는 또 한동훈 장관 같은 이런 인물도 굉장히 좋은 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회에서 한동훈 장관이 대표를 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까? 뭐 시기가 언제일지 모르지만 국민들께서 선택하고 당원들이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대통령의 의중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정치는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너무 예뻐하거나 뭐 힘을 실어준다든지 이게 도움이 안 됩니다. 본인의 역량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고 다른 분들이 도와주는 것은 아주 적은 거지, 미세한 거지요. 그래서 원래 자질이 있어야 되고 본인이 그런 것을 돌파할 수 있는 내공이 있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게 돼 있습니다. 전 의원님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비판하실 것 같아요. 단 1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뭐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당대표 볼만할 겁니다. 아주 좀 이상한 그림이죠. 검사 대통령의 제일 무서워하는 그림입니다. 검사 당대표. 아니 대한민국이 그 정도 나라는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아마 볼만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의 지금 당권 주자들이 절대 용인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저항이 엄청날 겁니다. 야당이 뭐 마음에 들고 안 들고 그게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안에 있는 당권 주자들, 국민의힘 의원들조차도 그걸 용납을 못할 겁니다. 친윤이든 아니든. 아니 그럼요. 보세요. 당 대표잖아요. 아니 무슨 정치를 해본 분도 아니고 최근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돼가지고 하는 거 보니까 요만한 싸움을 이따만한 싸움으로 만들고, 요만한 말다툼을 이따만한 이 말싸움으로 만들고, 가는 데마다 분란이 생깁니다. 가는 데마다 이게 이 싸움이 생기고 더 큰 싸움으로 번져나가고 있고, 말하자면 갈등, 분열. 저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면 조금 더 낮은 자세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겸손하게 이러면은 대통령에게도 도움이 되고 본인에게도 도움이 될 텐데 그동안 보여준 모습 보세요. 가는 데마다 싸움입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저것은 아마 묵과하고 또 용인하고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어려운 그런 당대표 카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은 그쪽을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의원이 좀 많이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젊고 스마트하고 제 지역으로 보내주십시오. 부산 북구로 보내주십시오.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젊은 세대들이 열광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정치적인 자산이 있어요. 검언 유착을 비롯해가지고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총장을 할 때 한동훈도 함께 찍어내기 위해서 안 당해본 일이 없잖아요. 그때 뭐 정진웅 검사인가요? 뭐 덮쳐서까지 뭐 이제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것을 다 하면서 아무리 털어도 나오지 않았었던 게 한동훈 지금 장관이란 말이죠. 두 번째, 이제 국무위원이 돼가지고 들어와 있는데 한동훈 장관 띄우고 키운 건 민주당입니다. 빨리 크도록 한 게. 그렇게 많은, 예를 들면 뭐 김의겸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첼리스트 사건 같은 것도 띄워가지고 한동훈 장관 엄청 띄워준 거 아닌가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을 키운 거는
우리 전 의원님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공이 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결자 해지할 테니까 당대표 만드세요. 예, 당대표 만드시면 저희들이 결자 해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동훈 장관요.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가지고 휴대폰 포렌식도 못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유심 칩을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도대체 뭘 감춰야 되길래 온몸으로 막아가지고 그걸 말이야 독직 폭행으로 또 고발까지 해가지고 무죄까지 났지 않습니까? 무죄 났으면은 사과를 해야지. 오히려 무죄 받은 사람들 보고 성찰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저희가 마무리하려고 지금 풀샷을 계속 준비해놓고 있는데 넘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더 듣고 싶은데 지금 시간 한계가 있네요. 일주일 더 기다리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이 오늘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합니다. 민주노총은 화물연대 총파업 투쟁 승리와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 반대를 위해 오늘 전국 15곳에서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총력투쟁대회엔 지난 2일 화물연대 동조파업을 선언한 건설노조가 함께 참여해서 대규모 건설 현장은 대부분 작업에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앞서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 현대중공업은 오늘 새벽 임단협 협상에 잠정 합의하면서 현대중공업 산하 3개 조선사의 공동 파업도 연기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째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와 관련해 불법에 타협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에 민주노총의 총파업까지 가세해 민생과 산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폭력과 불법 행위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화물연대가 불법 행위를 멈추고 조속히 현업으로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재신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으로 영장이 청구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과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의 구속영장은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발부됐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오늘 오전 김 서울청장을 업무상 책임을 다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2일에 이어 2차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 서울청장은 헬로윈 기간에 기동대 투입을 타진했지만 담당 부서에서 투입이 어렵다고 답하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전 대응을 부실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실한 사전 조치와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는 서울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도 같은 시간 불러 조사합니다. 오후에는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을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 용산구 보건소장의 소환 조사도 진행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참사가 벌어진 지 1시간이 넘도록 참사 발생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가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 서울경찰청 종합교통정보센터는 참사 당일 밤 11시 26분 용산교통센터 무전을 통해 참사를 인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소방의 첫 참사 신고가 접수된 지 1시간 11분이 지난 시각으로 용산교통센터가 30명이 압사해 CPR 상태라고 하자 서울청은 알겠다고 답한 뒤 현장에 교통순찰차 등을 투입했습니다. 이미 언론에 참사 관련 보도가 나온 뒤인 자정이 넘은 시각에도 왜 해밀턴 호텔 부근에서 많은 인파가 몰려 쓰러졌는지 배경을 파악하라고 지시해서 경찰 내부에서 참사 관련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베테랑 수비수 김영권이 브라질과의 16강전에 선발 출전하며 A매치 100번째 경기를 치렀습니다. 이로써 김영권은 한국 선수로는 15번째로 국제축구연맹 센츄리 클럽에 가입했습니다.
지난 2010년 나이지리아와 친선 경기에서 A매치에 데뷔한 김영권은 100경기에서 7골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포르투갈전에서 동점골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 월드컵 16강전에서 센츄리 클럽에 가입하는 기회를 직접 만들었습니다. 김영권은 자신이 득점을 기록한 이번 포르투갈전과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독일전을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로 꼽았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오전 9.19 남북 군사합의로 설정한 동해해상 완충구역으로 포병 사격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어제도 동서해상 완충구역에 방사포 130여 발을 쏘며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습니다. 북한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어제 대응 경고 목적의 해상포 사격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적의 모든 도발적인 행동들에 압도적인 군사행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참모부는 오늘도 대응 목적의 해상 실탄 포 사격을 명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백서에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부활합니다. 국방부는 핵 개발과 군사적 위협을 지속하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에 명기할 거라며 구체적인 표현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체제를 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는 건 지난 2016년 이후 6년 만입니다. 강원도 인제에서 경계 근무를 하던 중에 총상을 입고 숨진 이병과 관련해 총기 오발 사고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육군은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오늘 군과 민간 경찰에서 유족들이 제기한 문제 등을 합동으로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다만 육군이 장래부터 언급하며 조사에 성실하지 않았다는 유족의 주장에 대해선 유가족 희망 시에 진행되는 장례 절차에 대해 안내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지원 시스템을 보강했지만 생활고에 시달리던 가족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일이 최근에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 가구를 파악하고 지원할 전문 인력을 더 양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3일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60대 어머니와 30대 딸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건강보험료는 1년 넘게 밀렸고 통신비 등도 반년가량 내지 못하는 등 극심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 많이 쌓여 있어서 다 못 들어가서 바닥에 튀어나올 정도로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때문에 숨진 모녀는 정부가 매년 파악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 분류됐습니다. 하지만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랐던 탓에 지자체 등의 도움은 받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틀 뒤 이번엔 인천 서구에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려온 것으로 보이는 40대 부부와 10대 형제의 안타까운 소식이 이어졌습니다. 두 비극을 전후로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에서 불행이 반복되는 걸 막겠다며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단전이나 단수 등 위기 가구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33종에서 44종으로 늘리는 등 더 촘촘하게 관리해서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선 위기 가구를 정확히 선정하고 선정된 가구에 대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고 두텁게 지원하며 하지만 전담 인력 확충이 전제되지 않으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해 고위험 가구에 편입된 대상자는 130만여 명으로 전년보다 규모가 20% 넘게 늘었지만 담당 공무원 수는 1.6% 느는 데 그쳤습니다. 이마저도 전문 직렬인 사회복지직은 70%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공무원입니다.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복지 분야의 공무원이나 아니면 사회복지 전문 인력들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위기가구들을 발견하고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52만 3천여 명이 새로 정부의 레이더망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 가운데 기초생활 보장 등 안정적인 공적 지원을 받게 된 비율은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너무 낮고 과도한 선정 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실제 발굴해도 그리고 발굴 당해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또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논의에 불을 붙인 지난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8년이 지났지만 비슷한 비극은 꾸준히 되풀이되는 상황. 위기 징후를 감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계할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유럽에서도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에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연합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 양측이 초기적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이번에 세 번째 개최된 미-EU 무역기술위원회 회의. 지난해 출범 당시 목적은 중국의 기술 굴기를 함께 견제하려는 의도였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북미산에만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유럽연합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취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도 유럽연합과 실무 협의를 통해 전기차 차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We are committed to moving forward together, not at the expense of each other, but to the benefit of each other. And that is profoundly the commitment of President Biden. 유럽연합의 어조는 단호했습니다. 유럽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법의 차별적 요소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But the most important message, I think, for everyone is that we're together in what is needed to fight climate change and make our promises and our obligation a real thing on ground for people to benefit from.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 전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But we also know that the Inflation Reduction Act number of provisions enters into force already as of January 1st next year. So we still have lots of work to do. 돈브로브스키 EU 통상 담당 집행위원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보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고 밝혔지만 공동 성명에는 초기적 진전이라는 표현이 담긴 게 다였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을 찾은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은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만나기 전 싱크탱크와 학계 전문가를 만나 의견을 나눴습니다. 우리 정부 국회 합동대표단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을 잇따라 만날 계획이지만 지금은 의회 교체기인데다 법안 수정에 대한 공감대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거란 관측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미국에서 올해 독감이 급속히 확산하면서 독감 입원 환자가 10년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독감과 코로나19 그리고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인 RSV까지 퍼지면서 이른바 트리플데믹 비상이 걸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올해 독감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를 7만 8천 명으로 추정했습니다.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은 독감 입원 환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독감 입원 환자는 10월 말까지 6,900명이었으나 한 달여 만에 10배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만 2만 명이 증가해 올해 미국의 독감 환자는 최소 870만 명에 이르고 4,500명이 독감으로 사망했습니다. 어린이도 지난주 2명을 포함해 14명이 숨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독감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아 어린이와 고령자들이 더욱 취약해졌다고 지적합니다. The vaccine rates are lower. We are a prime sitting target for other respiratory illnesses as we relax our guard down and begin to have contact with other people. 미국은 코로나19, 독감과 함께 RSV,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까지 퍼지며 트리플데믹 3중고에 직면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에 따른 약품 부족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Drug shortages are not uncommon and is something the administration is regularly monitoring. The FDA is always tracking shortages at the national level and works closely with manufacturers to understand their production and supply. 전문가들은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에 지쳐 독감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며 노약자를 위해서라도 백신 접종과 겨울철 방역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동학농민혁명 128주년을 맞아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5개국 도시들이 참가하는 혁명도시연대회의가 전북 정읍시에서 열렸습니다. 혁명의 발원지라는 공감대를 매개로 연대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동학농민군 동상과 마주합니다. 세계사에 이름을 남긴 혁명을 연구하는 학자와 활동가들입니다. 침략한 외세 또는 가혹한 탐관오리, 이유는 제각각이었지만 개혁과 투쟁의 정신만큼은 맞닿아 있습니다. Important to keep to pay respect for the ancient people that fought in the past, for we have a better life, a better way of life. 100여 년 전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전북 정읍시에서 세계 혁명도시 연대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근대 혁명의 뿌리가 된 일본 홋카이도와 독일 뮤라우젠 등 아시아와 유럽, 남미 등 5개국 도시에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개별 도시들이 가진 혁명 정신을 후대에 어떻게 전할지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동학의 난에서 동학농민혁명이 되기까지 지금껏 참가자들을 추모하고 역사적 중요성을 재평가받는 데 역량을 모았다면 이제는 시민 참여적인 문화로 나아가는 게 목표입니다. 전 세계 혁명 도시들과 연대해서 그리고 우리 정읍 시민들과 함께 동학농민 혁명 정신을 세계사적 혁명으로 그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정읍시는 고부 관아터를 비롯한 핵심 유적지를 재정비하는 한편 세계 혁명 도시와의 교류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1970년대 민주화운동단체 관련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있었다는 진실화해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민투, 민학년 관련자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면서 국가가 사과하고 재심 등 상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들을 조사하고 수사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치안본부가 이들을 연행해 장기간 불법 구금하고 수사 과정에서 구타나 고문 등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권 침해가 일어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71명과 고인이 된 피해자 상속인 4명 등 모두 75명이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민변은 한국전쟁 이후 형제복지원은 정부가 소위 불황아를 단속 수용하는 정책에 따라 운영한 기관으로 가족이 있고 신원이 확실한 일반 시민까지 자의적, 무차별적, 폭력적으로 강제 수용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로나19 입국 규제가 풀리면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오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재개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지아 신문은 7개 한국 항공사의 한일 운항편이 이달 중 한주 왕복 670편으로 지난달에 비해 30% 늘어난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삿포로와 오키나와 노선을 재개하는 등 한주 왕복 88편으로 60% 늘리고 아시아나항공도 오사카와 후쿠오카 등 노선을 증편해 지난달보다 30% 늘어난 주 66편을 운항할 예정입니다. 서울은 눈이 그치고 하늘이 맑게 겠습니다. 낮 동안 구름 사이로 햇살이 내리쬐겠고 추위도 점차 누그러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상 3.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 높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조금 더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충청이나 곳곳으로는 여전히 산발적인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 눈도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지만 밤사이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또 한 차례 눈이 예상됩니다. 그 사이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 1에서 3cm, 영서 남부와 충청 남부, 경북 북부에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린 비나 눈으로 도로 곳곳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는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4도, 대전 6도, 광주는 9도로 이맘때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기는 점점 더 메말라 가겠는데요. 현재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내려진 동해안 지역에는 양간 지풍이 불면서 대형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무척 큰 상황입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슬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